이번에는 이용남 박사님을 모시겠는데요. 지금 뉴욕 타임즈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 언론들을 보면요, IMF 부총재 진행분들, 연방준비은행 대표 진행분들 이런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다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공황이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장기전도 갈 수도 있는데 정권시장 폭락하고 석유시장 석유 폭락하고 무역 차단되고 엄청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6월 8일자에 보면요, 월터 미드라고 하는 과거에 아마 정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런 제목을 글을 썼어요. China is the real sickman of Asia. 중국은 아시아의 병자다. 진정한 아시아의 병자다. 그 내용 읽어보면 가슴에 와닿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 중국이 이 바이러스 문제를 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단서는 물고 있지만 중국이 발표한 통계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깔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제 통계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만약 장기화된다면 중국의 거품이 빠지고 허장성세가 거꾸로지고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도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아시아의 정치판이 바뀔 것이다. 참 우리가 생각할 점이 참 많은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용남 박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중국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뭘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경제민주주의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남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한 그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수장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렴 사태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중국의 굴종적인 외교를 펼침으로 해서 이러한 그 참사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실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과는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용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윤두미 원장님께서는 인연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운명 공동체라는 단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유엔이 설립되고 난 이후 세계 질서에서 외교 관계를 규정을 할 때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쓴 나라는 문재인 정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의 기본은 철저하게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이 기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꺼내왔고, 결국 운명 공동체는 바이러스 공동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대한민국이냐 문재인 정권이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시팩이라는 미국의 그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구호가 미국 대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반대말을 우리가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자라든지 이러한 이제 구호를 외칠 텐데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사회주의 현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대조되는 그러한 것들이 병폐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구호를 붙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호가 의미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대는 우리가 전체주의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인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에서 명시된 체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정체 미명의 정권과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지속될 것인지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AEI라는 싱크탱크에서는 좌파 독재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이 구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태로 돌아가서 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이라는 아주 뭐 자연과학적이고 과학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최초로 발견되었을 시점은 1월 20일 정도였죠.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는 12월 초로 보고요. 그래서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한 폐렴은 변종이기 때문에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은 중국발,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보균자를 차단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대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한 거죠. 중국발 이제 그 입국자들을 제한하지 않았고 초기에 이 우한 폐렴이다.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우한 폐렴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요. 저는 얼마 전에 KBS 라디오 방송 가니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라고 쓰지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우한 폐렴이라든지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아주 그 공영 방송국에서 주의를 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운명 공동체 강조하고 2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축하연을 벌이고 그날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정말 또 친중 외교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시한 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적인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점. 사건을 대처하는 방안 중에서도 우리가 박능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국민연금 전문가이지 방역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만의 예를 들면 대만의 부총통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방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초기부터 중국발 보균자를 이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특히 대한의사협회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논리, 그다음 정치적인 논리 내세웠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요. 대만뿐만 아니라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중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외교적인 이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굉장히 성의를 들였지만은 결국은 상반기에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죠. 신입장 재정식을 하기도 전에 중국 입국자들을 차단하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는 정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불종적인 외교를 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냉대뿐입니다. 지금 그 장군님께서 산불 합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산불 합의를 해줬지만은 돌아온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냉대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친중 외교가 가져온 그런 대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방역 모범국이라는 정말 허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도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이 잘 이용하는 용어 전술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역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래 전염병이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지 안 했죠. 그렇지만 무슨 방역 모범국입니까? 그래서 이 방역 모범 국가를 또 모토로 삼아서 4.15 총선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선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전염병, 우한 폐렴 사태를 겪어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솔직하지 못한 이중성 내지는 국민을 비난한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똑바로 보셔야 되고 또 후반부에 제가 그런 왜 이런 친중 외교가 앞으로도 더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 중국이 발원지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발원지라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을 보인 듯한 은행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말 쓰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그리고는 지금은 마치 뭐 다른 나라들을 도와줘야 되는 지도국의 입장이 있는 양 의료 장비들을 실어서 해외 다른 나라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의 이 모습이요 참 이렇게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뭐 책임 있는 건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협력을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참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한 분 이제 남으시는데요. 하시고 아까 우리 사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드는 사실 이게 안보 이슈이기도 하고 외교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 심정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사드를 방문한 우리 장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먼저 5분 발언 들으시고 그 사드 방문기도 한번 듣고 그리고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최종현.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사무총장을 일하고 있는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중국 쪽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럼 현재에 있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과연 대한민국에 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규어한 이래 조선족, 즉 연변지역에 살고 있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200만 정도에 달하던 조선족들은 그 수요가 급감해서 현재는 100만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에 대한 사람들은 연안의 다른 대도시 혹은 대한민국 땅으로 지금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조선족만 왔는가? 조선만 온 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도 있고 또 중국인이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능숙한 사람들도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만이 넘는 조선족 그리고 중국인들이 혼재돼서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대단히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국 우한 폐렴 이 사태를 대구에 있는 특정 지역과 종교단체 신천지와 결부시켜서 보수 우파의 투표자 수를 줄이기 위한 아주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치 민간인들과 의료인들이 열심히 수고 노력한 결과를 정부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나는 조선족입니다 라고 한 일베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과연 중국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실제 경험을 2016년도 12월 달에 광화문에 촛불이 일어날 때 과연 누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현장을 나와봤을 때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한글을 거꾸로 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봤을 때 그 사람들은 소곤소곤 중국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 운동이 어느덧 한국 이곳까지 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7만 명 정도에 달하는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75%가 80%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한 15억 되는 인구 중에서 실질적인 공산당원은 한 8천만 1억도 안 됩니다. 그럼 그 공산당원을 어떤 사람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든지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사상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분자의 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산주의 청년단 내지는 공산당원들이 절반 이상, 즉 거의 80% 가까운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촛불 광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죠.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문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요원들인 거죠. 또 문화적인 침탈과 침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퓨셔스 스쿨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 공자학원을 거점으로 한 도둑질과 각종 페이크 뉴스와 온갖 범죄들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은닉되어서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미국이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2025년이 되면 메이드 차이나 2025 해서 10가지의 가장 첨단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과 수준을 제고하고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우주, 의료, 통신, 수송, 항만 모든 분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될 때는 혼자의 힘이 아닌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절취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미중 간에 벌어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4월 15일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지금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해야만 되고 한쪽 유학생들을 VIP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을 동원한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자, 한 예로요. 재외국민투표가 지금 대부분 17개국 선진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이번에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 지역만 오픈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근소한 몇 장의 표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중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투표를 허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외쳐온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투표하세요라고 외쳤던 거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 그 표는요 거의 틀림없이 조작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제로로 수렴시키게 돼서 가장 극소의 수투표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방송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변사람들에 알려야 되겠지만 모두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아주 그 방관자적이고 이런 그 뒤에 물러서는 이러한 우파 보수적인 태도들은요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지양되어야 될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만 재외투표가 가능하게 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국과 결부된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게 자 중국의 화웨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중화입니다. 웨이는 for the purpose of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위하여라는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선진국으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5G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백도어라는 걸 심어서 그 설치된 곳으로부터 정보를 역류시켜서 흡수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오픈소스처럼 남의 나라 귀중한 정보 자산을 빼내는 것이죠. 이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총본부에서도 발견됐고 유럽에서도 발견됐고 폴란드에서 얼마 전에 쫓겨나게 됐고요. 더더군다나 2018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가 끝나자마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완저우라고 하는 CFO 여자가 잡혔어요. 알고 봤더니 런정페이라고 하는 화웨이
총회장의 딸이 됩니다. 근데 아빠 성은 런정패예요. 런 임씨예요. 근데 딸내미 이름은 멍완종이에요. 맹씨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일찌감치 이혼해서 그렇게 된다고 얼마온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멍완종이라는 CF를 잡아봤더니 백에서 여권이 7개가 나왔어요. 중국 여권 4개에다 홍콩 여권 3개. 여권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 네?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는 국가안전부 공작관 아니면 여권을 어떻게 7개씩 갖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멍완적으로 하는 CF는요, CF이면서도 그 화웨이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웨이가 선진국과 각종 장비를 수출하고 기계 협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일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요, 이 중국인들이 밀물듯이 들어오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경계해야 될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웨이 정비가 선거 시스템에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레노바라고 하는 컴퓨터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선진국에서는 사용 금지되어 있는 제품.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 국민들이 전부가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서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가 우리 앞날을 정할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이 왔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동처는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2008년에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일 기억하실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때 약 7,000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 시내로 몰려와서 폭행을 했죠. 경찰을 때리고 시민을 때리고 참 그때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북경 정부의 홍위병처럼 움직일 수 있구나. 참 위기의식을 그때도 느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다가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나겠습니다.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걸 저도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독립성, 우리의 주권을 잠식하는 행위는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대놓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안이란 얘기를 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 장군님께서 우한 폐병 관련해서 첨언할 게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중국과 인접한 국가가 14개 국가인데 이 14개 국가들의 그 우한 폐렴 확진자, 사망자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요. 중국인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든지 아니면 초기 대응을 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나라들은 다 지금 한 자리 숫자 내지는 없습니다. 사망자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기된 앞에 그 한국을 포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4개국은요. 우리가 일명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3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요. 우리 못지않게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바로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서 지금 거의 사망자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1,000만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 됩니다. 2,400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 비율로 따져도 우리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2배면. 그래서 이 대만하고 우리하고의 비교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국의 최초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대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대만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그 좋지 않게 초기 대응을 했던 것이 마스크 수출을 다 통제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딴 거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집단 행사 연기나 취소하지 마라. 정부 믿고 일상생활 해라.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코로나는 곧 종식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대만이 2월 15일 날 첫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이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질병 담당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천서중 위생복지장관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기자회견하면서 정부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한 분의 사망자가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본 대만 국민들이 야 우리 저 정부를 믿고 따라야겠다. 한마음이 돼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요. 대만의 첫 사망자가 생긴 4일 후에 우리도 똑같이 사망자가 생겼어요. 똑같이 사망자가 생긴 그 다음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짜파구리 파티를 하고 계셨죠. 다음 장면 부탁합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처음에요. 이거와 연관된 사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 어디 이제 파티나 이런 어떤 뭐 축제에 가셔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지금 우한폐렴 사건과 우리 국민들이 막 쓰러져가고 죽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뭘 연상했냐면요 로마 시내를 불태운 저는 네오 황제를 떠올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한 여인의 연주에 맞춰가지고요 불타는 로마를 내려다보면서 신을 얻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한 게 많은지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이 정부가 뭐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다.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외국에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이제 오늘부로 아마 200명 육박하는 사망하신 우리 국민들이 생겼는데요. 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얘기에 어떤 얘기가 딱 떠오르냐면요. 내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200명 밖에 안 죽었지. 내가 방역을 잘 못했으면 2,000명, 2만 명이 죽었을 텐데 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 지금 그 네로 황제의 사진을 보면서요. 네로 황제가 야 내가 로마 시를 불태우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불을 껐기 때문에 80%의 로마만 타고 나머지 20%는 아직 안 탔지 않냐? 내가 빨리 불을 안 껐으면 20%까지 다 탔을 텐데 그래도 20% 남았지 않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뭐 각을 세울 필요는 없죠. 일부러 각을 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잘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웃 국가니까. 그런데요, 유사시에 최소한 우리에게 누가 더 위협적이고 누가 더 우호적인지 피하 구분만큼은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하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주변국들의 위협 강도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툴이 있거든요. 이 과학적인 툴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평가 요소들 중에 핵심적인 게 3가지예요. 그 평가 요소 핵심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주변국의 위협 강도는요.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더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위협의 강도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사적으로 그 침략의 경험이 많은 국가일수록 위협이 높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만 가지고도요, 지금 주변국의 4개국을 쫙 내놓고 평가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과 중국을 놓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과 중국 중에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가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시공간적으로. 누가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중국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우리의 국익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937회의 외부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1000번 치고, 그러나 5년에 한 번꼴로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많은 침략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중국이고 일본입니다. 미국은요, 거리적으로도 태평양과 멀리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우리하고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화될 위기에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국제사회에서요, 생존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공원교입니다. 건공원교, 이 전략이에요. 이 건공원교 전략이 뭐냐? 가까이 있는 나라는 경계를 하고요, 멀리 있는 나라와는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문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이런 걸 교과서적으로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중국하고는 왜 동맹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중국하고의 동맹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맹을 하려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물론 다자간의 동맹도 있지만 이 동맹을 맺는 나라끼리는요, 최소한 가치와 이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와 이념이 다르면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치와 이념이 다른 나라끼리 동맹을 맺은 사례도 없고요.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시장경제를 가치로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공동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 공동이익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는요, 경제적인 공동이익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공동이익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적인 북한하고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안보에 관련한 이익은요, 대립이지 같이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만약에 동맹을 맺는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동맹 맺으면.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 동맹 맺으면 중국의 적국인 미국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정권이 이걸 원하는 겁니까? 저는요, 너무나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권 안보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정권 안보는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권 안보로 족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속국이 돼가지고 매년 조공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백성들의 그 어린 딸들을 공유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왕권 유지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개무시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 안 하고 이런 정부라고 하지 말고요. 오직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국가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국이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5개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1대1로는 지정학적인 패권이 이루어지냐면 그것은 제조업에 있어서의 패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도전장이죠. 근데 그 상대가 미국은 만만치 않겠죠. 미국은 가장 첨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모방을 하고 훔치려고 하더라도 그 핵심을 인접하기 쉽지 않은데 가장 소프트한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한국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받았죠. 공장 부지도 국자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자본도 없고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앞을 다퉈서 대규모의 그런 생산 기지들을 중국 땅에 만들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LC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3대 보물이 있다. 그 하나가 LCD고 또 하나가 자동차 배터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21세기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LCD의 많은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 갔는데요. 지금 LCD에서 세계 1위는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우리 유치를 했지만 그동안 많은 기술들을 빼돌리고 해서 우리 인력과 노동 해서 결국은 LCD에서의 패권은 현재 거의 중국 쪽으로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앞으로의 하여튼 21세기 총괄하고 일컬어진 자동차 배터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첨단 기업들이 앞을 다퉈서 중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왜?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에 우리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건 대박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최첨단 시설들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대 중국 자동차도 한국 회사가 만든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 승인을 주지 않아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죠? 그 많은 기술과 이런 걸 슬슬 해서 결국은 중국이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있어서 거의 이제 한국을 능가하는 생산 시설과 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아마 자동차 배터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앞지르는 날이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반도체를 짓고 생산시설을 지어서 뭐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서부터. 근데 문제는 이제 질이죠. 퀄리티의 문제인데 이 마지막 남은 이 도전까지 우리가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사드 버그에서 우리가 14%의 수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정말 중국한테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보호해주고 적극적으로 우리 권익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대해서 방문 이래로 처음 한 100여 년 중국과 독립해서 이렇게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한히 유지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할까요? 좋은 정부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후보를 잘 선별하셔서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광고